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Your Architecture Search and Implementation of One-Spore Network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현재 저는 자일링스에서 시니어 스텝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카네기 멜론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좀 서론에서 말씀드릴 것이 여기 지금 가트너에서 2019년에 했던 그 어떤 조사 자료인데요. 어떤 거냐면 가스트너 리서치에서 AI하고 머신러닝을 이렇게 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 어떤 챌린지들이 있냐 하고 이렇게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여기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킬 오브 스텝, 뭐 데이터 스코프, 퀄리티, understanding of AI benefit.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업들이 AI 기술을 도입하고 싶은데 여기에 장애들이 있다. 제일 큰 장애는 AI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우리는 회사 내에 이런 AI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게 하나 이유고 또 한 가지는 AI 알고리즘들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블랙박스 내셔서 잘 모르겠다. 뭐 뭔가 결과는 나오는데 그게 두 번째 이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가 문제다. 데이터 컬렉션하고 뭐 이렇게 매니징하고 클린업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컬렉션이 있고요. 다음에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 빌드 모델, 트레이닝 모델, 디플로이 모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어떤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다음에 데이터에서 어떤 피처들을 엔지니어링에서 뽑아내고 그다음에 아키텍처럴 모델들을 이렇게 빌드업하고 그다음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시켜 가지고 모델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다음에 트레이닝된 모델을 실제로 어떤 디플로이 실행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다가 어떤 시스템에다가 적용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인데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피처 엔지니어링, 빌딩 모델, and then 트레이닝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오토마이제이션 이것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여기서 하는 일들이 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좀 어려우니까 그 엑스퍼트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이제 나온 것이 오토ML입니다. 오토ML은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그 어떤 이 과정들을 이 전체적인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 디플로이 할 때까지 전 과정을 어떤 오토ML 어떤 자동화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오토ML이고요. 이게 요즘 하나의 대두되는 커다란 이제 그 토픽 중에 하나고요. AI 쪽에서 또 이쪽으로 이제 사업들을 비즈니스를 모델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그런 여러 큰 회사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특정 기업들한테 이런 비즈니스를 모델들을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오토ML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오토ML 중에 하나 일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실은 AI의 가장 큰 핵심은 이쪽이 있거든요. 이렇게 모델을 빌드업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어떤 특정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즈 시켜서 트레이닝 시키는 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자일링스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AI용 액셀러레이터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엣지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작은 리소스를 가지고 뭐 어떤 특정 작은 디바이스 같은 데 쓰는 모델들이 있고요. 상품들이 있고 또는 아직도 훨씬 더 작아서 조금 더 작은 쪽 디바이스에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거는 뭐 RBO U200, 250 또는 뭐 GCU 104, 102, 그다음에 울트라 96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 각각의 이 하드웨어 플랫폼에 따라서 이게 이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AI 모델들을, 머신러닝 모델들을 각각 다 최적화시켜야 되냐. 예를 들어서 어떤 AI 모델이 있으면 이 AI 모델이 예를 들어서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사이즈도 크고 여기 들어가는 이제 그 컴퓨팅 할 수 있는 유닛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또는 이거는 뭐 메모리 사이즈도 그만큼 줄고 그다음에 컴퓨팅 할 수 있는 유닛도 줄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거는 더 작아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각각의 하드웨어에 따라서 어떤 실행시킬 수 있는 AI 모델들이 커스터머 시켜야 되는데 최적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걸 각각 따로 어떻게 최적화 시켜야 되냐 이러려면 또 각각 그 개발을 해야 되고요. AI 모델들을 여기 각각의 하드웨어에 최적화시키기 위한 개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러면 이것들을 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체력화시킬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어떤 뉴럴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는 거는 정말 생각보다 어렵고요.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굉장히 엑스퍼트들의 노력이 수많은 노력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할 수 없을까? 휴먼 엑스퍼트한테 그러니까 인간 전문가한테 어떤 의존하지 않고 그 어떤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리얼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체득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가 실은 나왔고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한 가지 그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머신러닝 모델들을 어떤 프로포즈를 하고 어떤 한 가지 샘플링하고 제안한 다음에 이것들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이벨리에이트 해가지고 어떤 AQC 값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도가 뭐 예를 들어 75%, 75% 나왔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다시 한번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그걸 또 다시 체크시킵니다. 83% 나왔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다시 한번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2만 번, 20K 타임스 2만 번 동안 어떤 반복해가지고 모델들을 찾고 새로운 아키텍처를 찾고 그 아키텍처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그다음에 이벨리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하나의 값, 이 모델이 보니까 97%의 어떤 정확도를 갖더라. 이게 좀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좀 뭐 너무 많이 이렇게 그냥 무작정 이렇게 랜덤하게 아키텍처를 찾는 것보다 뭔가 좀 AI를 써가지고 좀 더 훨씬 더 시스테믹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뉴얼 아키텍처 서치라는 거고요. NAS.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실은 뉴얼 아키텍처 서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뉴얼 아키텍처 서치에 있어서 실은 거기 들어가는 컨트롤러들은 뭐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한 네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도미넌트하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은 리인포스먼트 러닝하고 이볼루션 알고리즘 이 두 가지가 주로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리인포스 러닝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어떤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의 모델들을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새로운 아키텍처를 서칭하고요. 서칭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에 대해서 트레이닝 시키고요.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트레이닝 시키면 어떤 웨이트 나오죠. 이 웨이트를 가지고 모델을 이벨리ュ 시키고 이벨리ュ 되면 거기서 AQC가 나옵니다. 이 나온 그 모델의 AQC를 어떤 리워드로 해서 다시 이쪽에다가 피드백을 주고요. 그러면 그 어떤 이 아키텍처 서칭을 통해서 얻어진 이 리워드 AQC를 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은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해야 되는데요. 한 20K to 50K, 그러니까 2만 번에서 한 5만 번 정도 반복하는 이런 계속된 이터레이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리얼 아키텍처 서치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모델을 찾게 됩니다. 이제 뉴얼 아키텍처 서치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 티피컬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파텐이나 아니면 이미지 넷 아키텍처, 시파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이미지 사이즈가 작은 아키텍처고요. 데이터셋이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넷은 그러니까 10화 때는 그 이미지 레졸루션이 인풋 이미지 레졸루션이 32 by 32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 넷은 보통 200가 넘죠. 200 픽셀 사이즈가 200 보통 이제 훨씬 넓은데 이제 보통 224 by 224를 보통 인풋 이미지 사이즈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아키텍처들이 나오는데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노멀 셀, 리드 셀, 노멀 셀, 리드 셀, 노멀 셀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를 마지막 레이어로 넣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게 이미지 사이즈가 크니까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컨볼루션을 스트라이드 2로 해가지고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주고 다음에 똑같이 리덕션, 노멀 셀, 리덕션 셀, 노멀 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N은 그냥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레이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네트워크 있으면 여기서 셀 스트럭처가 있고 그 셀 스트럭처에서 얼마나 많이 노멀 셀을 리피트할 거냐 그런 것이 N이고요. F는 넘버 오브 필터 사이즈 여기는 얘기는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각각의 이 노멀 셀이 컨버전 레이어로 구성되니까 거기 나오는 필터 사이즈로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에 구성되는데 리덕션 셀하고 노멀 셀이 우선 반복되는 것으로 그리고 노멀 셀은 어떻게 디파인 되냐면 컨볼루션 셋인데 피처 맵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리덕션 셀은 피처 맵 사이즈가 리턴되는 인풋하고 아웃풋 했을 때 피처 맵 사이즈가 하이트하고 위드씩 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반으로 주는 거 그런 것을 리덕션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덕션 셀하고 노멀 셀을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할 때 예를 가지고 이 순서를 여기 들어가는 n을 여기 들어가는 리피스를 n을 얼마로 할 거냐 이걸 뭐 1으로 할 거냐 2로 할 거냐 3로 할 거냐 또는 여기 들어가는 그 각각의 노멀 셀에 들어가는 필터 사이즈를 필터 사이즈를 몇으로 할 거냐 3로 할 거냐 5로 할 거냐 7로 할 거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또는 이게 중간중간에 이 리덕션 셀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아키텍처가 계속 변화가 되죠. 그것이 아키텍처 좀 일반적인 뉴럴 아키텍처 서칭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을 이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가지고 하고요. 여기서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컨트롤러로 써가지고 샘플 아키텍처를 A를 주고 그다음에 그걸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거기서 트레이닝 된 값을 가지고 accuracy 리워드 액큐시를 받고 그걸 다시 피드백을 줍니다. RNN은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시키는 것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용한 뉴럴 아키텍처 서치고요. 이런 뉴럴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이게 리커런트 뉴럴 아키텍처는 어차피 이게 어떤 그 시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여기 들어가는 레이어에 대해서 그 프리비어스 투 레이어의 어떤 히든 스테이트 값을 같이 이 두 개의 값을 인풋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레이어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써가지고 어떤 이전 특정 그 다음번 레이어의 다음번 셀에 있어서의 넘버 오브 필터라든가 필터 하이트나 필터 위드스, 스트라이트 하이트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죠. 스트라이트 위드스, 뭐 스트라이트 필터 넘버 오브 필터 하이트, 필터 위드스, 스트라이트 하이트, 스트라이트 위드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 전의 값들을 가지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프리비어스 레이어의 이 값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번 레이어의 이런 값을 결정하고요. 이 결정된 값이 다음번 레이어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 프리비어스 두 개의 레이어의 값을 가지고 이 다음번 레이어에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조금 더 복잡한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맥스 얼마나 필드 사이즈를 3로 할 거냐 5로 할 거냐 아니면 뭐 그다음에 세퍼레이션 컨볼루션 할 거냐 맥스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컴캐스를 할 거냐 그런 것들에서 그 다음번 레이어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릴 것은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용한 리얼 아키텍처 서치고요.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것이 이볼루셔널 서치 알고리즘인데요. 이볼루션 서치 알고리즘의 경우는 이쪽 페이퍼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어떤 익스페리먼트 타임에 비해서 타임에서 어떤 액큐스를 보니까 훨씬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비해서 빠르게 그 액큐스 값이 수렴되더라.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랜덤 서치입니다. 이제 무작정 랜덤하게 서치한 것에 비해서 액큐시 값이 훨씬 높고 다음에 리인포스 러닝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액큐시 값이 얻어진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아키텍처가 있으면 거기 기가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기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그 아키텍처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느냐. 머신러닝의 아키텍처는 결국 저기 멀티플리케이션하고 에디션, 그러니까 곱하기하고 더하기 그거의 오퍼레이션으로 결정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오퍼레이션을 하느냐고 오퍼레이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실행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이게 작은 게 좋습니다. 물론 액큐레이션 높은 게 좋고 그 측면에 있어서 이발루션의 경우가 리인포스 러닝에 비해서 훨씬 오퍼레이션 숫자가 작으면서 비슷한 레벨의 액큐레이션을 가지고 있다. 랜덤 서치인 경우는 훨씬 더 떨어진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볼루션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머신러닝 AI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생물학입니다. 생물학 유전공학인데요. 유전공학에서 제네틱스에 보면 뮤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뮤테이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DNA인데 이 DNA 시퀀스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생물들을 어떤 DNA 시퀀스가 이렇게 바뀌는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뮤테이션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DNA 서열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이 G하고 C하고 이 시퀀스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바뀌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한 시퀀스 안에다가 그러니까 뮤테이션 이벤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퀀스를 하나를 지워버릴 수도 있고 시퀀스 하나를 지워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퀀스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퀀스를 익스체인지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뮤테이션이 실은 생물학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똑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특정 예를 들어 어떤 이건 마이크로 단위고 이건 매크로 단위에서 보면 어떤 특정 염기 서열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 딜리션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염기 서열들을 카피해 가지고 한 번 더 두플리케이션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거를 서열을 이렇게 반대로 인버전 역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거를 어떤 특정 여기다가 이렇게 서브스트레이션 삽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센스를 로케이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위치를 이렇게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스위치해주는 또는 로케이션을 바꿔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에서 쓰이는 건데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리얼 아키텍처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각각의 그 염기 서열들을 그 리얼 아키텍처에 처음에 보면 컨볼루션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오퍼레이션 이런 하나하나를 어떤 염기 서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순서를 바꿔준다거나 뭐 서브스트레이션 시킨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AI에서의 이볼루션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컨볼루션을 어떤 삽입하거나 어떤 특정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컨볼루션에는 보통 액티베이션에서 넌리니어티를 주기 위해서 액티베이션을 넣는데 특정 액티베이션을 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이 액티베이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렐루나 뭐 니키렐루나 또는 시그모이드 그런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른 걸 넣어줄 수도 있겠죠. 또는 스트라이트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넘버 오브 채널을 바꿔줄 수도 있고 또는 필터 사이즈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애드 스킵이나 리무브 스킵, 어떤 스킵 커넥션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떤 뉴럴 아키텍처에서, AI 쪽의 뉴럴 아키텍처에서 이벌루션 알고리즘에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파서블 뮤테이션을 하는 것을 이벌루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큰 스케일에서 좀 전에 거는 아까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말씀드렸으면 좀 매크로 스케일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채널을 여기 들어가는 채널 숫자를 좀 바꿔줄 채널을 조금 여기서 보면 이게 베이스 아키텍처라고 치면 베이스 아키텍처에서 채널을 좀 와이드하게 이게 넓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어들을 조금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두 개씩 넣어서 좀 딥하게 뎁스 스케일링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레졸루션을 스케일을 바꿀 수도 있죠. 레졸루션 스케일을 바꾼다는 것은 실은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를 바꿔줄 수 있는 픽셀 사이즈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컴파운드 스케일 해가지고 어떤 와이더하고 딥하고 좀 하이어 레졸루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쓰는 것이 뉴럴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이런 이볼루션 익스페리먼트를 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시간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시간이 이제 쭉 이볼루션을 계속 시키다 보면 여기 테스트 액큐시가 나오는데 테스트 액큐시가 처음에는 뭐 한 22% 정도에서 나오다가 22% 정도에 나오다가 점점 더 이제 아키텍처가 조금 더 이발레이션 돼가지고 조금 더 복잡해지면서 85%로 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와이드해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더 복잡해지면서 91.8%로 들었고 여기 이쪽으로 끝까지 가면 94.6%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발레이션을 해가면서 그래서 이 아키텍처 AQC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테스트 AQC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뉴럴 아키텍처를 보면 뉴럴 아키텍처 서칭을 했을 때 좀 지금까지 보면 이제 휴먼 디자인 이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데이터셋 중에 하나가 이미지넷 데이터셋인데요. 이미지 데이터셋의 AQC입니다. 이 AQC가 2014년에 이제 VGG가 처음 나왔고, 이 VGG가 그 당시에는 엄청난 히트적인 거였는데, 그때 AQC가 한 72% 조금 넘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셉션, 네즈넷,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2017년에 가면서 이게 AQC가 72%에서 한 82%, 81%로 이게 쭉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이 이제 휴먼 엑스퍼트들이 디자인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리얼 아키텍처 서칭을 통해 가지고 어떤 휴먼 디자인보다 훨씬 AQC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84%까지 84% 이상으로 아키텍처 서치를 통해서 휴먼 AQC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석세스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리미테이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글 브레인에 있는 사람이고요. 거의 리얼 아키텍처 서치에 있어서 거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거를 발표를 할 때 쓴 게 그러니까 800개의 GPU를 썼고요. 800개의 GPU를 28일 동안 사용해서 이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실은 이게 아마 성공한 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아마 실은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뭐 다른 시험도 똑같겠지만 딱 한 번의 디자인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되는데 마지막 성공한 케이스가 28일 걸렸습니다. 800개의 GPU를 써서. 그다음에 2018년에 500 그러니까 500개의 GPU 좀 이것보다 훨씬 더 상상이 성능이 뛰어난 P100 GPU 500개를 써서 5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휴먼 디자인을 그러니까 리얼 아키텍처 서치가 훨씬 이제는 휴먼 디자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AQC를 보여주지만 이를 위해서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셔널하게 많은 인텐시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은 완스풀 네트워크입니다. 이 완스풀 네트워크는 실은 MIT에 있는 송한이라는 교수 팀에서 얘기한 건데요. 제안을 한 건데 어떤 네트워크냐면 이걸
뉴럴 아키텍처 서치가 굉장히 어떤 컴퓨팅으로 굉장히 헤비하니까 이걸 좀 분리시키자. 트레이닝하고 서칭하는 것을 디커플링 시키자. 그것이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은 어떤 큰 네트워크 하나만을 시키고 실제 어떤 작은 네트워크들은 이 트레이닝 큰 네트워크를 시킨 걸 가지고 분리를 시키자.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에 따라서 큰 하드웨어일 때하고 뭐 중간 하드웨어, 좀 작은 하드웨어일 때마다 각각 분리를 시켜 서브넷, 차일드넷 또는 서브넷을 만들자. 그렇지만 이 서브넷은 새로운 트레이닝 필요 없다. 그게 아이디어고요. 조금 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 이듈 아키텍처는 이렇게 서칭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닝하고, 그다음에 이밸리에이션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트레이닝하고 서칭 과정을 디커플링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는 실은 굉장히 헤비 컴퓨팅이 여기서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실제 서칭할 때는 헤비 컴퓨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완스폴 네트워크의 경우는 서칭할 때는 이볼루션 알고리즘 썼고요. 트레이닝 할 때는 프로그레시브 슈링킹하고 APS 프리딕터라는 것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레시브 슈링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트레이닝 풀 네트워크를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고 그 다음에 모델을 그 다음에 이제 슈링킹 시킵니다. 4디미전으로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그 위드스라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버 오브 채널. 그 다음에 뎁스는 how many layer 그게 뎁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슈링킹 시키고 그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인풋 이미지 그래서 그래스포 디멘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같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내졸루션은 이미지 사이즈, 커널 사이즈, 뎁스, 위드스를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 어떤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서브넷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의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각각의 조합을 하면 실은 2 곱하기 10의 19승의 어떤 컨비네이션이 나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레스 이볼루션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레스 슈링킹을 보면 여기서 이런 처음에 이미지 사이즈를 128부터 224까지 다양한 이미지 사이즈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커널 사이즈를 5, 7, 3, 5, 7 그런 것들 커널 사이즈 각각에 대해서 한번 트레이닝 시키고 그다음에 뎁스에 대해서 트레이닝 시키고 위드스에 대해서 트레이닝 시킵니다. 뎁스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쪽 아키텍처는 전체 레이어가 20개인데 컨볼루션 레이어가 20개인데 그거를 5개의 블락으로 잡았습니다. 5개의 블락으로 잡으면 각 블락마다 4개의 레이어가 들어가죠. 근데 그 각각의 레이어, 각 블락마다, 각 유닛마다 그 4개를 다 쓸 거냐, 아니면 2개만 쓸 거냐,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2개만 쓰면 전체적인 레이어 수가 줄겠죠. 그런 것들을 뎁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프로그레시브 슈링킹을 썼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슈링킹을 쓴 이유는 이걸 통해서 어떤 AQS를 프리딕터를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완스폴 네트워크의 경우에 이쪽 성황그룹이 발표한 걸 보면 아까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오퍼레이션이 넘버 오브 플랍이라 해서 오퍼레이션이고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작을수록 빨리 오퍼레이션이 빨리 되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숫자가 적으면 그만큼 모델이 실행할 때 걸리는 시간이 짧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작은 값일지도 좋고요. 그렇지만 AQS인 경우는 AQS는 높은 것이 좋고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이 완스폴 네트워크가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보다 자기는 훨씬 AQS는 높지만 넘버 오브 플랍 이게 오퍼레이션 숫자는 작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자이링스 FPGA GU3G에 대해서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바일 넷 V2의 어떤 레이턴시 값이고요. 레이턴시라고 하는 게 어떤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엔드 투 엔드로 모델을 실행시킬 때 걸리는 시간인데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실행 시간을 줄이려면 모델 사이즈를 줄여야 될 거고 또 그러다 보면 레이턴시 타임은 이게 미리 세컨드예요. 타임은 줄지만 액큐레이시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보통 그런 작은 네트워크를 위해서 대표적인 게 모바일 넷 V2 버전 2인데 V2인데
이것에 비해서 원스폴 네트워크를 썼더니 훨씬 같은 레이턴스에 비해서 어떤 AQS는 정확도는 훨씬 높다. 네, 그런 쪽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MIT에서 이런 실험을 해서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자료는 이제 저희 자료가 아니고 MIT 송하수 그룹의 자료고요. 어, 아,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부 다 끝낸 건데요. 혹시 여기까지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이제 어,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 완스폴 네트워크를 그러면 야, 이거를 한번 저희 이제 바이터스 AI라고 이게 저희 회사의 AI 플랫폼입니다. 자율인식 AI 플랫폼이고 이거는 퍼블릭으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알고리즘 같은 걸 전부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1.3까지 나왔고 조만간 몇 달 후에 이제 1.4가 나올 건데 1.4에다가 이 완스폴 네트워크를 내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완스폴 네트워크나 뭐, 그, 글쎄, 리얼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실은 어떤 특정 프레임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어떤 디자인 스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내진의 PFT를 어떤 디자인 스페이스 베이스 네트워크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AQC 프리딕션 모델, AQC 프리딕션 모델을 실은 이제 서칭하고 트레이닝을 세퍼레이션 시켰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어떤 할 때마다 트레이닝 시키고 이발리에이션 시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거를 어떤 AQC 프리딕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실제로 트레이닝하고 이발리에이션 하지 말고 그냥 프리딕션 하자. 그 아이디어입니다, 실은 이제. 그래서 이런 이 두 가지를 실은 MIT 그룹에서 만들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컵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게 기컵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보면, 아키텍처를 서칭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모델 사이즈를 컨트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드웨어가 큰 거는 모델 사이즈를 좀 큰 걸 쓰면 좋고, 하드웨어가 작은 경우는 모델 사이즈를 작은 걸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델 사이즈 컨트롤을 뭘로 하냐면, 이렇게 오퍼레이션, 각 아키텍처마다 넘버 오브 오퍼레이션인데, 이거를 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왕기가 오퍼레이션, 이하로 아키텍처를 찾아라. 또는 뭐, 2기 이하로 찾아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크리테리안을 줄 수 있고요. 그렇게 리스트럭션을 준 다음에 아키텍처 서칭을 합니다. 이 경우도 뭐 5천 번 또는 5만 번까지 또는 뭐 그 이상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기존의 뉴럴 아키텍처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이 서칭하는데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것이었지만 GPU를 뭐 수백 개를 가지고 수일 또는 수십 일 뭐 한 달 그렇게 걸려가지고 하는데 서칭하는 데 걸립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이 완스폴 네트워크는 그렇게 서칭한 다음에 트레이닝하고 이발리에이션 작업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이 AQC 프리딕터 모델을 쓰기 때문에 그냥 GPU 하나 가지고 또는 뭐 CPU 가지고 한 수분 안에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장점이죠. 그래서 뉴럴 아키텍처 서칭을 하고 뭐 수분을 걸려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찾은 베스트 모델을 찾은 다음에 베스트 모델이라는 게 AQC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넘버 오브 오퍼레이션 숫자를 맞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자일링스에다가 도입하려면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아키텍처 서치를 하는데 베이스 네트워크 있고 거기에 플랫폼이 있죠. 이 경우는 이제 파이토치고요. 저희가 조금 이제 힘들었던 게 저희 예를 들어 자일링스는 텐서플로우는 서포팅이 되는데 파이토치가 서포팅이 안 돼가지고 이걸 최근에 이제 파이토치를 서포팅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 모델을 서포팅해서 이게 나온 서브넷이 이제 파이토치 모델이니까 이걸 퀀타이즈 시키고 그다음에 컴파일 시켜가지고 어떤 자일링스 보드에서 실행을 시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한 건데요. 실제로 해서 제안을 어떤 식으로 제안을 줬냐면 오퍼레이션 아키텍처 오퍼레이션을 왕기가 오퍼레이션 이하로 한번 만들어봐라. 참고로 내지는 PPT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션 숫자가 4.1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풀 네트워크가 4기가가 넘는데요. 왕기가면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작겠죠. 그런 왕기가 이하의 오퍼레이션을 만들어라.
이하의 것만 찾아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터레이션을 5만 번 시켰습니다. 5만 번 시켰더니, AQC가 여기서 이렇게, 초기에 쭉 증가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금 천천히 증가하죠. 천천히 증가해서 5만 번까지 이제 조금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니어 스케일이고, 이거를, 어, 로그매틱 스케일로 이렇게 바꾸면, 여기, 제로에서 100까지는, 그러니까 100번까지는 랜덤 서치를 합니다. 이볼루션의 알고리즘의 어떤 기본적인 게 처음에 랜덤 서치를 하고, 랜덤 서치를 해서 이것들을 시드로 잡고요. 이 중에서 탑 25를 셀렉트합니다. 그 셀렉트해서 그거를 이볼루션 서치로 해서 하고요. 이볼루션 서치를 해서 계속 이렇게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계속 복잡해지면서 계속 이렇게 그 모델이 또 진화하면서 그런 RQS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값이고요. 여기 이것은 이제 이미지넷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특정 이미지인데 이 값을 실제 오피셜 파이터치 내지는 PPT 4.1 기가 오퍼레이션 같은 걸로 한번 실행을 시키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브레인 코어이고요. 이게 브레인 코어 값이 정답이 맞았죠. 그리고 어떤 컨피던스 레벨이 0.99이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탑 5로 보통 저희가 할 때는 탑 1도 보면 탑 5로 보니까 뭐탑 5, 코알리, 뭐 엘렉트리컬 레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어쨌든 컨피던스 레벨은 팍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1번 탑 1이 맞았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퍼레이션 서브넷을 less than 2 기가 오퍼레이션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결과값인데 그런 경우도 탑 1이 브레인 코알로 이렇게 나오고요. 물론 이제 좀 컨피던스 레벨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탑5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다음에 왕기가 오퍼레이션을 썼을 때도 똑같이 브레인 코알로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같이 나옵니다. 좀 더 거는 하나의 이미지만을 본 거고요. 이것을 좀 이렇게 3,000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AQC 값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의 PT는 4.1 기가 오퍼레이션이고 인풋 이미지 사이즈가 204 by 204 픽셀 사이즈가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탑1 AQC하고 탑5 AQC 보면 플로팅 포인트는 76.9이고요. 그다음에 탑5는 92.1. 그다음에 퀀타이제이션 시켰을 때는 76.8이고 그다음에 탑5는 93.2입니다. 이게 어떤 2기가 오퍼레이션으로 제한을 시켰을 때는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192로 줄고요.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도 78.2 조금 오히려 오리지널보다도 오히려 늘었죠.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완스풀 네트워크 내지는 PPT를 바탕으로 하지만 정확히 내지는 PPT는 아닙니다. 조금 비슷하지만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여기 이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원저보다 조금 더 AQC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도 AQC가 이렇게 증가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78.2고요. 퀀타이션 시켰을 때도 77.2 거의 뭐 한 1% 정도 감소했죠. 그다음에 원스폴 네트워크의 왕기가 오퍼레이션 그래서 훨씬 더 작게 한 4분의 1 정도로 오퍼레이션 사이즈를 줄였을 때 유닛 사이즈도 160도 좀 줄었고요.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는 76.9에서 75.3에서 한 1.5%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텐션도 뭐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값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퍼포먼스인데요. 퍼포먼스라는 게 그 레이턴스 타임이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모델을 하나 실행시키는데 그건데요. 그것이 이제 저희 쪽에 보면 FPX가 있고 FPX라는 게 프레임 퍼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그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프레임을 실행시킬 수 있냐, 결과값을 얻을 수 있냐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리얼타임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은 30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거는 69프레임까지 돌릴 수 있다는 거고, 내지는 PPT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GCU 102 보드, 이 보드 상에서요. 그 다음에 엔드 투 엔드로 걸리는 시간은 14.5 미리세컨드고요. 그다음에 DPU 타임이라는 건 이제 코어, 프리 프로세싱이나 뭐, 펄스 프로세싱 말고
코어 타임은 얼마나 걸리냐? 13.7 밀리세컨드가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지는 PT의 경우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초기화 오퍼레이션으로 오퍼레이션 사이즈를 반으로 줄인 경우 FPS가 103, 104로 증가했고요. 다음에 디플 타임이 13.7 밀리세컨드에서 9 밀리세컨드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왕기가 오퍼레이션으로 줄였을 경우는 FPS는 157으로 거의 뭐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플 타임도 1.8 밀리세컨드로 반 이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고 제가 그래서 뭐 더 추가로 현재까지 이것이 현재 제가 이제 요즘 연구하고 있는 결과고요.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추가로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그 모델 사이즈를 오퍼레이션 넘버 모델 오퍼레이션으로 컨트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를 레이턴시로 컨트롤 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퍼레이션은 그 어떤 하드웨어에 디펜던트하지 않죠. 넘버 오브 오퍼레이션 아키텍처 자체가 오퍼레이션이 몇 개가 있냐인데 그거고요. 물론 이제 오퍼레이션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퍼레이션이 숫자가 적으면 실행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드웨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CPU냐, GPU냐, 뭐 자이언스 FPGA냐 그 안에 들어가는 컴파일러나 옵티마이저 팔로시가 어떻게 되냐, 컴파일러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넘버 오브 오퍼레이션이라도 이렇게 실행하는 속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특정 하드웨어에 디펜던트한 것이 레이턴시고, 그러면 그 레이턴시를 가지고 컨트롤하자. 이게 이제 제가 요즘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게 그거고요. 예를 들어서 레이턴시를 나는 뭐 이 특정 하드웨어에서 레이턴시를 나는 9 밀리세컨드 이하의 것만 얻겠다. 또는 뭐 5 밀리세컨드 이하의 것만 얻겠다. 아니면 뭐 15 밀리세컨드 이하의 것을 얻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다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건 조금 더 큰 FPGA인데 거기에도 실행시키려고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저희 쪽 FPGA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각각의 것들을 좀 영역을 더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또 다른 좀 연구 방향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베이스 네트워크 자체는 실은 MIT의 네즈넷을 백그라운드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일링스의 독자적인 네즈넷, VGG, 뭐 모바일넷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일링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들을 쓰려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혹시 이제 지금 시간이 45분이 됐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인포스 러닝을 사용한 연구도 실은 예, 실은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사용한 연구는 실은 현재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실은 이제 처음에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이 나스 그러니까 AI 쪽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도 있는데 각 분야마다 이렇게 특정적으로 이렇게 이게 어떤 특정 분야를 이렇게 주도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여기 나스는 실은 구글 브레인 팀에서 조금 주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구글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조금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위한 것을 연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걸 해서 이것이 뭐 지금 이제 초기 단계고요. 이게 좀 잘 되면 그것도 자일링스 프로덕트에다가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려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뭐냐면 실은 이제 나스를 실은 뭐 구글에서도 하고 또는 뭐 다른 여러 회사에서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엑셀레이터예요. 얼마나 많은 엑셀레이터가 필요한가. 뭐 구글은 현재 이제 TPU를 가지고 하는데 TPU를 뭐 수백 대 또는 수천 대를 가지고 돌려요. 또는 뭐 어떤 다른 회사들이나 뭐 학교 같은 경우 GPU를 뭐 수백 대씩 가지고 돌리는데, 근데 실은 그렇게 GPU 수백 대 또는 뭐 TPU 수백 개, 수천 개를 가지고 돌릴 만한 가동시킬 만한 이렇게 오가니제이션 그룹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나스의 어떤 문제고요. 그리고
시간 진짜 컴퓨팅에서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어떤 완스포울 네트워크처럼 이걸 좀 세퍼레이션 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경우도 실은 이제 이렇게 남의 걸 빌려다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MIT 거를 제가 빌려다 쓰는 거는 좀 여러 가지도 조금 불편한 점이 솔직히 있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제 거를 그냥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그 비슷한 아이디어 이제 프린서플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코드를 새로 짜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오토ML 경험에 비점이나 NLP 등을 다 이용 가능한가요? 아까 아마 나스가 아니라 오토ML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오토ML이 그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써보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제너럴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비전이나 NLP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오토ML로 이렇게 다 자동화시켜서 모든 걸 다 제너럴 시킬 수 있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토ML 중에서도 나스만을 조금 더 나스가 결국은 이제 아키텍처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 핵심이니까 그것만을 하자는 쪽이 조금 더 이렇게 요즘 발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나스도 베이스 네트워크가 각각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즈넷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MIT 같은 경우는 개발해 놓은 게 모바일 랩 V2, V3 다음에 네즈넷 P50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엠니스트, 뭐 FPN, 나스의 FPN 뭐 그다음 거 한 서너 개, 오브젝트 디텍션 쪽이고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NLP를 했는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그 구글에서 했는지 지금까지 한 거를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문제가 있죠. 혹시 이제 두 번째 질문, 혹시 로봇 기계 분야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연구 분야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괜찮으시면 적용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실은 이제 그 로봇 쪽에는 관심이 많고요. 이제 그 로봇에서 AI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인포스먼트 러닝을 써가지고 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저도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인포스먼트 러닝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일상생활에 도입된 게 뭐냐면 저기 그 바둑 두는 거 있죠. 그 2016년에 바둑했던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뭐 바둑이 실생활에 쓰이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로봇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재해 지역 뭐 산불이 났다거나 무슨 방사능이 터진 지역이나 뭐 그런 지역 같은데 로봇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로봇이 들어가는데 그걸 사람이 그걸 원격으로 다 조정하기 너무 힘드니까 로봇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이고요. 근데 이제 그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게 해주는 그 프론트엔드에 뭐가 있냐면 컴퓨터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으로 어떤 물체, 사물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뒤에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지 결정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연결시킨다면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도 조금씩은 연구를 하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좀 제가 알기로는 초기 단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분야에서도 지금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나스가 많이 쓰일 수 있죠. 왜냐하면 로봇에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아니면 무슨 서버 쪽에 들어가는 엄청난 큰 용량의 컴퓨팅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로봇 브레인에다가 뭐 조그만 걸 하나 컴퓨터 CPU 같은 거를 아주 조그만 엑셀레이터를 하나를 조그만 걸 넣어야지 그걸 뭐 엄청 큰 걸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걸 할 때 제가 오늘 연구할 때 발표할 때 했던 것처럼 이거를 굉장히 작게 줄일 수 있는 나스 같은 걸 써가지고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서 최적화시킬 수 있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송석 큰님의 그 질문 답변했고 좀 전에 신명훈님의 질문 답변했습니다. 다음에 이승현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서킷 디자인 최적화도 최근 구글 브레인에서 나스와 비슷한 접근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FPGA 칩 플래시먼트 최적화에도 비슷한 게 적용 가능한지 관련하여 잘능스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글쎄요. 실은, 저는, 그렇지. 그러니까, 서킷 디자인이나 칩 플레이스먼트에서 나스랑 비슷한 걸 적용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 분야는, 그러니까 지금 제 연구 분야가 AI지 서킷 디자인하고 제 칩 플레이스먼트 그 최적화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그렇지만 최근에 조금 여기 연구 방향들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나스가 두 가지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이고 또 하나는 이발루션 서치 알고리즘이라고 했는데 리인포스먼트 러닝 말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실은 구현하기가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그리고 조금 쉽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볼루션은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볼루션을 알고리즘을 이용해 컨셉을 이용해 가지고 뭐 다른 쪽에 굳이 AI 알고리즘 쪽 아니더라도 다른 쪽 뭐 그래서 최적화시키는데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도입하려고 그래서 서킷 디자인이나 칩 플레이스먼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 분야에서는. 근데 실제로 자일링스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웅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바이탈스 AI가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 중인 것 같습니다. 사이트를 참고해보면 현재는 GC102, 102에 대한 누설이 있는데 혹시 해당 보드 말고도 다른 타겟 하드웨어가 있을까요? 예, 지금 바이탈스 AI가 지금 현재 처음에 이제 제가 바이탈스 AI를 개발 초기부터 같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1.3이 나왔고요. 아마 조만간 한두 달 내로 1.4가 나올 거고요. 1.4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스 완스폴 네트워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를 들어서 완스폴 네트워크 제가 현재 테스트한 거는 GC 102, 102인데요. 그거 말고도 뭐 U200나 U250도 도입하려고 그러고요. 뭐 울트라 나인 다른 것들도 지금 계속 확장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자일링스 FPGA가 종류가 뭐 굉장히 엄청 거대하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굉장히 많은데 GCU 102, 104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거고요. 그것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뭐 10배 이상 큰 것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보드를 계속 늘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물론 나스도 현재는 GC 102, 102, 104만 지금 해봤지만 그 다음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200이나 U250도 하단하게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바이터스 AI 완다 4에는 그것도 U200이나 250도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다음에 튜토리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말씀하셨겠지만 실은 저희가 요즘 인식하고 있는 게 튜토리얼이나 도큐멘트가 조금 너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나와서 그것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개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지금 9시가 됐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 지금 이메일 테이세븐 gmail.com 이메일 있고요. 거기다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좋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